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전남 세션을 진행하게 될 사회자 겸 좌장 역할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선은 사회자 역할에 우선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전남 세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한상만 회장님이 지금 플래너리 세션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참석을 하실 겁니다. 우선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경영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위해서 우선 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참석하신 이 발표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토론자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선 한 분 한 분씩 이제 발표를 하고 나중에 종합 토론을 하는데 다시 앞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남 산업 생태계 혁신과 상생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전남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아젠다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네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우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박사님, 이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데요. 초광역에 기반한 광주 전남의 산업혁신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전남 산업 생태계 혁신 방안에 관련돼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태 박사님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광주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오병기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그 개별적인 조금 오늘 우리 전남 산업 생태계 혁신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 네 분의 어떠면은 조금은 색이 다른 네 가지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 토론을 맡아주시는 이 박석강 전남대학교 한국산업경제학회 학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발표가 순서대로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전남 세션에 관련된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5분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 또 조금 있으면 한상만 회장님이 잠깐 여기 오셔서 거기 하고 바로 또 오신다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쉬는 시간대 중간 타임에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는 지금 현재 3시 50분부터 시작인데 좀 늦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시 40분에 끝나야 되는데 5시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발표해 주신 분들이 좀 죄송스러운데 한 15분 정도 내지는 20분 이 사이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일반적인 발표와 조금은 달리 오늘 갑자기 여기 와서 결정을 한 거긴 하지만 여기 전남도에서도 와 계시고 그러신데 한번 플로어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같이 여기에 참석해 주신 이 전문가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나름대로 종합 토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에 우선 조금 초점을 두면서 우리 발표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엑기스만 골라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선 첫 번째로 이 김명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이 초광역권에 기반한 광주 전남의 산업혁신 전략에 대한 발표를 먼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용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초광역권에 기반한 광주 전남의 산업혁신 전략인데요.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20분 내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광주 전남의 어떤 산업혁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어떤 경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트렌드의 큰 방향이 어떤 건지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핵심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산업 대전환이라고 계속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산업 대전환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에 굉장히 명확하게 반영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식 서비스업 3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영상 방송 창작 예술업, 연구 개발 및 전문 서비스업과 같은 이런 어떤 지식 서비스 업종에서 우리의 이 좋은 일자리 이들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5년간에 31.3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대전환의 방향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성장 패러다임도 바뀌게 될 거고요. 이 성장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자본 설비보다는 사람의 체화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시대로 가게 되고 따라서 인적 자본과 사람의 가치를 높여 성장하는 시대로 바뀌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트렌드는 이게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도시권으로 집중되는 트렌드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식기반 경제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이것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대도시권으로의 지식과 기술 인력이 집중하게 되고 이 집중의 원인은 개방형 혁신 공간의 어떤 필요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들을 최근에 광역 대도시권이 성장하는 모습들 속에서 반영돼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업의 가치 창출 방식 자체가 변화한 것이 이런 어떤 대도시권의 집중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공간에 투영되는 나타나는 형태는 공간의 고밀화 또는 워크 리브 플레이라고 하는 직주락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화 현상, 그리고 이게 공간 중에서도 특히 도심 속에서 도심이 재활성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도심이 혁신의 핫스팟으로 부상하게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혁신 지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세계 곳곳에 주요한 선진국의 도시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큰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역 성장, 지역 공간 속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15년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집중의 양상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변곡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변곡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부상하게 된 것도 대충 2015년경을 전후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어떤 그 제조업의 성장을 주도해왔던 자동차나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분산되는 힘들은 이미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2015년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1995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각 권역별 성장률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고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가게 되면 그 격차가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경권이나 동남권은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일자리를 좀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의 어떤 좋은 일자리를 선도하고 있는 지식산업의 3대 업종이 한 5년간에 31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것의 증가의 80.4%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비수도권의 광역시들이 산업의 어떤 그 대전환의 과정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거점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점 역할이 수도권에서만 작동을 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들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의 중추도시들이 지식 서비스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졌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던 우수한 기술 인력마저도 기업의 기술 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이전을 하면서 지역은 생산 공장만 남게 되는 혁신 생태가 와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최근의 성장은 벤처 창업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벤처 창업 생태가 매우 취약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도시의 중심성이 약화되면서 도심이 혁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들의 부설 연구소 연구원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되면 대기업의 연구원 수의 79.8% 거의 80%가 수도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추세도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도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산업도시를 식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식별했던 여러 기준들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한 20개 정도의 산업도시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속하는 산업도시와 그 이하 지역에 있는 산업도시 간에 극명하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말씀드린 당진과 서산 위쪽이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는 산업도시들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있는 산업도시들인데 수도권과 충청권의 산업도시들은 지식집약 제조업이나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상당히 높고 다른 지역들은 주력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어떤 특징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고용의 변화를 보게 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산업도시들은 매우 높은 고용 성장률을 보이는데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산업도시들은 고용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오히려 고용이 줄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초강여권인데요. 이거 관련된 이론들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강여권과 관련된 최초의 이론들은 오마이 게니치의 지역국가론에서 가장 먼저 좀 논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구가 500만에서 2천만 명 사이의 어떤 지역이 세계 경제의 어떤 주요한 어떤 성장 거점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마이 게니치의 지역 국가론의 큰 내용인데요. 이것보다는 피터 홀이 이야기하는 메갈로폴리스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초강격권과 관련된 좀 더 어떤 시사점들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터 홀은 흐름의 공간으로, 즉 사람과 재화와 지식 정보가 규칙적으로 흐르는 공간으로 메가시티 리전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기존의 여러 가지 이론들에 기초해서 우리의 어떤 초강여권에 대한 적정한 공간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경제 산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걸 경쟁을 통한 성장이 뒷받침되는 곳,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혁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초강여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 공간 범위는 중심 도시로부터 반경 70 내지 80km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초강여권의 산업협력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초강여권별로 봤을 때 굉장히 특성화된 산업연관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초강력적인 연계 협력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제시되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혁신 시스템 자체가 너무 소규모 분산형으로 작동을 하면서 일종의 크리티컬 매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히 최근에 개방형 혁신과 같은 그런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 혁신의 분야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초강력의 어떤 산업협력의 필요성들을 제시하는 주요한 논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정부에서 이제 초강력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금년 초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승인을 이미 됐는데요. 이런 어떤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을 한 게 그 전과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초강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게 있게 지역균형 발전의 주요한 어떤 정책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초강력권을 기반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도시권의 어떤 산업혁신 환경이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산업 대전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전까지 나왔던 초강력권과 관련된 정책은 이 어떤 대도시권의 형성,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의 형성을 지향하는 메가시티론을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지역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체계, 그야말로 초강 경쟁의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형태로 좀 모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어떻게 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정책 목표나 방향성들이 좀 부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강력 협력과 같은 초강력권과 같은 그런 정책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각 지역들이 서로 경쟁하고 자기 지역에 가능한 한 많은 좋은 것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경향성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간의 협력 체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정책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초강력권에 대한 논의들은 이런 정책 목표가 좀 모호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초강력권의 중추거점 도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하고 목표는 그걸 통해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의 동력,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초강력권 정책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는 이런 어떤 초강력권의 어떤 들이 만들어지고 작동할 하는데 이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서로 지역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연계를 통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 산업 기반, 산업적 연계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광주 전남은 그런 어떤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적인 연계 기반들이 매우 명확하게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신산업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에너지 신산업 부분을 대표 산업으로 해서 차세대 모빌리티나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들을 연계 산업 분야로 갖춰가게 되면 광주 전남 간의 협력의 어떤 필요성과 협력을 통한 어떤 효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좋은 일자리와 산업의 성장과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선순환적인 형태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전략 분야를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광주 전남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 그리고 연계 산업 분야의 AI나 데이터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하고 그걸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응해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혁신을 위한 어떤 생태계 구축들 특히 혁신의 생태계 구축에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너무 방만하게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꼭 광주 전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광주 전남이 좀 초강력적인 어떤 산업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과제들을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광역 도시권 중심으로 특화형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역의 어떤 제조업 기반과 연계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는 AI나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AI와 문화 콘텐츠의 어떤 지식 서비스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혁신에 대한 지원이 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 그다음에 연구개발 장비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혁신 지원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인력 양성 중심의 혁신 지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한 어떤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그 데이터 기술 인력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초강력권의 어떤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 전남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혁신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분산형으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그 초강력권 내에서 유사한 혁신 지원 기관 간에는 구조조정도 좀 하고, 그리고 역량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혁신의 어떤 그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학은 초강력권 단위로 일종의 분권형의 지방대학 육성 사업들을 좀 추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역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데 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재가 선호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재원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뭐 광주 전남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초강력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어떤 재원, 지역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지역 상생발전기금이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 자금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중앙여권의 산업 혁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독립적인 재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수 박사님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 발표에 대한 어떤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들 있고, 그런데 지금 김용수 박사님은 초광역에 기반한 그리고 소프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4가지 정책 과제를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디테일한 거는 조금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수 교수님을 모시고 전남 산업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임상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전남 산업 생태계 혁신 방안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광역권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넓게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그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역권과 이 전남 지역의 산업 생태계 간에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경제 현황과 전남에 대한 인구 현황, 이 크게 그 큰 2개의 축,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경제 현황과 이 인구 현황에 따라서 이 전남에 대한 어떤 이 산업 생태계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충격을 줘서 산업 생태계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황 분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남에 대한 경제 현황과 그 다음에 인구 현황, 이 현황을 살펴보고 여기로부터 이제 시사점을 도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남에 대한 어떤 산업 생태계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어떻게 갖춰 나가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경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GRDP 규모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GRDP 규모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비중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초록색 점선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 요 사이에 어떤 아까 우리 그 김영수 부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곡점,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에 역전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전남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전남의 비중은 이렇게 면적으로 되어 있는 이 흐릿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면적도 보면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GRDP에서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이제 보게 되면은요, 크게 이제 산업을 농업,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전국에서 이 전남의 이 농림수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밑에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초록색 점선이 이제 그 비수도권,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수도권에 대한 비중인데요. 농림수산업 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비수도권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이렇게 수도권보다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전남 역시도 이쪽 부분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농림수산업, 그러니까 농업 부문에 대한 어떤 이 질적 수준, 이제 질적 성장 수준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GRDP 비중과 함께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이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전남의 경우에 이 노동 생산성 측면을 보게 되면 농림업 부분이 이제 한 명당 2,550만 원 정도의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고, 전산업 규모가 6,900만 원 수준이니까 상당히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업 부분이 그러니까 그 노동 생산성이 낮은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남의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이 이제 또 인구 소멸 문제와 이제 그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 농림수산업 비중도 결국은 이게 그 노동이 이게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 소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농림업 부문에 대한 지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농림업 부문에 있어서도 붕괴될 가능성을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의 비중, 그리고 비수도권의 비중이 명확하게 수도권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전남은 면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면적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차지하는 이 제조업 중에서 이 전남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남의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업 부문인데요. 서비스업 부문은 당연히 이제 그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빨간색 선인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비수도권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가 수도권에 워낙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인구 구조에 의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인구에 대한 어떤 이 용역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서비스 분야가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는 하락은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비슷한 수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를 살펴보면요,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1인당 GRDP와 1인당 GRDP 증가율,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해서, 그래서
이 지역 성장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지역 순환 가설에 이제 근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순환 가설에 따르면 이 전남의 경우에는 지역 성장 단계가 성장과 정체 단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1인당 GRDP는 다 양의 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GRDP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1인당 GRDP 증가율 이쪽이 성장이냐 정체냐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재 성장률 측면도 보게 되면 전남이 이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2000년, 2005년에 이제 3.543%에서 2006년, 2010년에 2.903 그리고 11년, 15년도 평균 1.292 그리고 16년, 18년 평균이 1.230 이렇게 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이제 전남 지역에서 어떤 뭐 지출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투자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로 인해서 이제 파급되는 경제 효과를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이제 크게 이제 뭐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소비 지출 그리고 민간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이 민간 영역에서의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정부 영역에서의 소비와 투자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래 그 빨갛게 제가 표시한 전남 부분을 보게 되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유출되는 효과, 유입되는 효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남의 경우에는 유출되는 효과가 유입되는 효과보다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원을 투자를 하거나 1원을 소비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지역에 남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입이 되는데 그 효과를 보게 되면 유출되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다 빨려 들어가냐면 위를 보시게 되면 서울 쪽에 보면 유출과 유입이 뭐 4.838 그리고 경기도 보게 되면 3.21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비수도권에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늘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효과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와 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죽 서서 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열심히 뭔가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수도권으로 상당히 빨려 들어가서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살찌우는 그런 그러니까 뭐 국가재정적으로 보면은 부작용은 아니겠지만 우리 전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이미 모든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쪽으로 빨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소비 지출 쪽에서 보게 되면 민간 영역이 정부 영역보다 이 효과가 더 크고 그리고 투자 쪽에서 보게 되면 민간 부분보다는 정부 부분이 투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이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 쪽과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와 관련돼서는 정부 영역에서 이 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 전남의 경우에는 이 자기 지역에 남는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부가가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생산하고 그다음에 뭐 비용 빼고 해서 남은 부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뭐 기업으로 얘기하면 이윤 부분이 되겠죠. 그 단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전남 쪽에 남는 그 영향이 상당히 작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이제 접목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남 지역의 어떤 지역 특화 산업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산업 주기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한 6개 업종 정도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다 선정이 됐는데 6개 정도 업종이 그 향후 이제 육성해야 할 업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뭐 폐기물 수지 및 원료 재생업,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 그리고 숙박업, 뭐 관광 쪽이겠죠. 음식점 및 주점업까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우리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그쪽과 관련된 산업들, 뭐 실버 산업 이런 쪽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남의 경제 현황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인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 경북, 전남 이쪽이 지방 소멸, 뭐 인구 소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남하고 경북은 뭐 그 지방 소멸 특별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인구 측면을 좀 잘 살펴보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까보다 더 명확한 그래프가 되는데 수도권하고 비서권하고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그래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수도권 인구,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한 6분의 1,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50%를 넘어섰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국민이 많은 쪽에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모든 정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수도권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 경제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인구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 산업 또 인구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이제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인구 감소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 내, 또 하나는 지역 외. 그래서 지역 내는 우리가 이제 뭐 자연 증감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 외는 이제 순유입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역 내는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가 많으면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겠죠. 사망자 수가 더 많으면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지역 외 감소 요인은 이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주를 하는데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더 많으면 그럼 인구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전남은 안타깝게도 두 가지 요인 다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더 많고 유출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유년 인구 그다음에 생산활동 인구, 노년 인구 이렇게 비중을 보게 되면 노년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도에 41만 명 하던 것이 2019년도에 21만 8천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소년 인구가 자라서 생산활동 인구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잠재적으로 생산활동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에 더 암울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이 전남 지역의 어떤 인구 측면에서 바라본 경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군집 분석을 해봐도 이게 그 전남 지역은 이제 1그룹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인구 증가율이 낮고 유소년 인구 비중이 낮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그다음에 뭐 그 부양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인구 증가율이 낮고 생산활동 인구 비중이 낮고 노인 부양비가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구가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고령화율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이렇게 있는데 고령화율하고 경제 성장 간에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고 생산 가능 인구 비중과 경제 성장 간의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남은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거고 생산하는 인구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구와 지역 성장 단계를 이제 연결시켰는데 지역 순환 아까 가설에서 그 인구 측면을 고려를 해서 지역 경제 성장의 단계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남은 다 쇠퇴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소득 요인이 인구 요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쇠퇴 지역에서 이제 그 성장 지역 내지는 뭐 잠재적 성장 지역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 요인 쪽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 말씀을 좀 빨리 드렸는데요. 이따가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경제적인 측면과 인구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RDP 경우에는 전남에서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GRDP가 열악해지면 인구 유출, 또 재정 자립도 열악해지고, 또 재정 자립이 열악해지면 서비스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보다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인구를 유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악순환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끊어야 하는, 어딘선가 끊어줘야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방향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수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초광역권 이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 쪽을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수도권으로의 빨대 효과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큰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지역 특화 업종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성장 동력 산업에 뭘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환경 변화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탄소 중립이라는 이 위험 요인을 그냥 단순하게 위험 여부로 치부하지 말고 여기서 적응을 잘 해서 이쪽에서 어떤 그 성장 기회를 삼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남에 그 생태계 전략,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전략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으뜸 전남 미래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향후에도 잘 실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조금씩 떼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규모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크게 2가지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비 쪽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또 하나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비와 관련돼서는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광주라는 큰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초광역권 그 소비지를 이제 구축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산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수, 순천 이쪽의 광양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생산과 관련 쪽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초광역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이 있었는데, 전남의 이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고 스마트 헬스케어를 적용한 실버타운, 그다음 요양 서비스, 이제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이쪽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농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남 쪽에서의 지금 가장 그 비중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융복합을 통해서 미래생명 산업을 육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환경 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이 대학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지 총광역 지역에 이제 명문 사립 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수도권에 이 명문 사립 대학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다 그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인재들을 어떻게 잡아놓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대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해외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각 그 큰 그 광역 도시 안에는 그 명문 사립 대학교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인재들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들을 이렇게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수 교수님 발표가 있었고요. 뭐 바로 김상태 박사님의 지역 특화 산업 현황 및 기업 경쟁력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TP 김상태고요. 저는 62년 동안 서울에 살다 3개월만 여기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사실 전남 잘 모르는데 좀 제가 이제 비판적인 얘기로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남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방의 대학이 망가졌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를 유지하는 거는 대학 100개를 보면 한 50개 정도가 미국 대학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카이스트 서울대 2개 있습니다. 특히 학회에 오늘 교수님 많이 계신데 대학 경쟁력 없이는 아마 절대 기업 경쟁력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이 특히 국립대 80년 이후에는 놀고 놀았죠. 그때 서울에 있는 사립대들은 엄청나게 혁신을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구 소멸해서 아마 대학은 반 이상 없어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남을 와서 딱 보니까 기업이 한 1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대다수가 광양과 여수의 국가 산단의 대기업 특정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기업들이 아주 영세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영세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저희들이 이제 팁에서 특히 뭐 전남도 오셨으면 되지만 더 고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연구를 만들어서 기업을 도와주냐 이런 저희들이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지역이 뭐 다 잘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바이오 잘 된다면 뭐 바이오를 가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반도체 얘기 하나니까 전 지자체가 반도체를 들끓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여러분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중에서 우리 전남도는 4개를 정했습니다. 왜 굴뚝산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탄소의 아마 소재부품인 것 같고요. 그래도 에너지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중요하죠. 첨단 운송기계, 저는 첨단 운송기계는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바이오헬스인데 이건 아마 분야를 특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재 부품이 저희가 그 90년대에 그 일본의 그 무역역지가 심의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1,000억을 줬습니다. 그때 또 무상으로. 그때 박태준 회장께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부품이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부품 소재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3년 전에 아마 아베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하면서 아마 일본은 10년 안에 우리한테 크게 당할 겁니다. 원천 기술이 지배라는 게 아니고요. 원천보다 부품,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은 수요자입니다. 이거를 잘못 건드린 거죠. 앞으로 10년 안에 아마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월등하게 아마 산업에서 아마 뒤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력을 보시면은 일본은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아마 정치의 그 경제가 개입되는 건 아주 나쁜 사례인데 큰 실수를 했다. 어떻든 우리나라 정부가 부품에서 소재로 갔고요. 우리 전남도도 여기는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소재에서 부품 같은 거는 중소기업이 연결이 되는데 자꾸 중소기업들이 소재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해결 중에 대학인데 그게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다. 또 하나 저는 뭐 전남도 오시면 전남이 와보니까 큰 로드맵이 없습니다. 순천시가 얼마 전에 왔는데 순천시장께서는 2050 로드맵을 만들 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로드맵이 틀릴지 몰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큰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몇 기 될 때마다 4년마다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도나 여기 지자체에서 아마 큰 로드맵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저는 이제 에너지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반도체가 이슈되면서 산업부에서는 3가지의 반도체 쪽에 큰 사업이 이제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력 반도체하고 자동차용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한 4천억, 자동차가 4,500억, 인공지능이 1조 2천억이 있는데 결국은 에너지 쪽은 전력 반도체, 에너지 반도체랑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전력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어떤 우주 산업이나 아니면 광산업이나 이동통신 6G까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을 필 때는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협소하게 가고 있는 정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간과해서 우리 전남도가 앞으로 갔을 때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운송기 중에서 요즘에 이제 한 이슈들이 우주가 떴습니다. 그래서 뭐 경남이냐 뭐 하는데 보니까 경남 쪽은 이제 뭐 항공 쪽이고 뭐 우주인데 우주 발사체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반도체나 바이오보다 더 큰 산업이 위성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테슬라를 아시지만은 우리가 2030년에 6G가 상용화가 되면요. 지금 5G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기입니다. 5G는 이건 4G도 아닙니다. 말만 만든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는 UAM이 자율로 가려면 6G에서 전파 딜레이가 1ms로 돼야 되는데 글로 갔을 때는 필수적으로 위성이 들어가는데 위성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전 세계에 한 500만 개를 스마트장 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소형 위성을 20만 개를 깔으면요. 엄청난 위성 산업과 또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원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첨단 우주 쪽에 특히 우리 전남에서 위성할 때는 발사체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퍼스널 이 아주 적은 소형 위성 쪽도 좀 보셔서 위성의 어떤 그 밸리체인을 만드는 여기는 이동통신에 연결돼서 유해인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헬스 케어는 뭐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대구에 가면 첨단 뭐 의료복합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든 지가 10년 됐는데 기업이 5개도 유치가 안 됐습니다. 아마 우리 전남도고 광주가 엄청 고생하는데 아마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상당히 아마 의료보다는 아마 헬스케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천연 쪽은 잘하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집적도 높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하시고 특히 아까 지역섬을 얘기했는데 선진국이 그래도 살아가는 건요. 아주 좀 취약한 지역에 주립대가 많습니다. 버클리라는 데 계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아주 좀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미국은 어떤 취약 지역에 주립대를 만들고 미국은 인구가 적어도 그 안에 모든 문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 고려 않고 뭐 산업적인 측면만 만들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전남에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 뭐 채용하잖아요. 1년 지나면 광주로 도망갑니다. 그런 걸 고민 않고 자꾸 멋있는 뭐 하시는데 그 정주 여건이 안 되고 나서 교육이 안 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주택이 망가졌습니까? 옛날 정부에서는 수도권 외곽에 서울 외곽에다 소위 말하는 뭐 특성 고등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다 없앴어요. 자기네 자식들은 다 다니고 그러면서 강남에 모든 사람들이 학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정규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는 기업이 절대 생태계가 구성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떤 소재 부품의 그 위에 집적도를 보시면 이제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대다수가 중소기업이 없죠. 대기업 중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가 아마 우리 전남도나 우리 전남 TP의 좀 숙제입니다. 에너지도 보시면 에너지는 뭐 집적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마 이제 신생인 것 같은데 한전을 중심으로 아마 특히 저는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를 파운드리 기업에 유치하려면 파운드리를 유치하면은 소재부터 테니스부터 장비 모든 게 나오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어떤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굳히지 않고 그냥 기업 하나 오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특히 한전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까 뭐 말씀드려서 그렇고요. 어떻든 여기는 저는 좀 위성하고 저는 이번에 UAM을 보니까 여기는 섬이 많거든요. 그럼 섬을 이용하는 어떤 UAM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무슨 도시 공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남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UAM 같은 게 비행 금지국이 많거든요. 그런 법적인 제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R&D나 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도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런 건 사실은 이제 누가 해주냐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아마 좀 R&D 측면도 중요하지만 연구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쪽에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헬스케어는 생각보다는 뭐 상당히 좀 아직은 좋은 것 같은데 바이오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이 산업 자체는 멋있는데 고용 창출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고용 창출 가장 많은 데가 항공하고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첨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고용 창출 개념에서의 어떤 산업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전남도하고 저희 TP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저탄소 쪽에는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관련 예타가 지금 6조 7천억, 6조 8천억짜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과기혁신부에서 지금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든 간에 쪼개기를 하던 간에 아마 그거 갈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후속적으로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이제 과기부가 이제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전남을 위해서 좀 전남 기업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내년에 아마 그 산단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남도하고 그 광양시가 지금 준비를 하게 어떻든 이게 돼서 왜냐하면 가장 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 데가 광양 주권하고 울산하고 지금 당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중이고요. 에너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쪽하고 뭐 MVDC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력반도 예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이제 좀 순천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데이터 센터 유치됐을 때 전후방 산업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머 하느냐 이런 쪽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제 현재 다음 주 정도에 NHN하고 저희 만나고 광양 쪽에는 지금 KT나 포스코가 지금 ICT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재 부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쪽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소재도 이제 감성 소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실패했던 마그네슘 있던 거 저희가 한자부에서 포스코에다 한 10억, 1,000억 정도 지원했는데 지금 상용화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경량 소재로 갈 거냐. 그리고 모빌리 쪽 관련해서 뭐 UAM 드론 아니면 위성 쪽으로 저희들이 더 해서 어떤 값어치를 놀리는 걸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전체적으로 뭐 요즘엔 저는 것입니다. 융합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산업적인 측면에 접근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산업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융합을 기술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산업이라는 측면에 갔어야만이 어떤 고용 창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기업 어떤 그 쿠킹하는 건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에서 뭐를 넘어가고 이걸 똑같이 중기부가 만들면 지역 전남도서 TP가 수 있는데 제가 3개월 다 느낀 거는요. 여기는 기업에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저는 대안을 뭐를 만들냐면 창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창업이 쉽지는 않지만은 창업을 거창한 창업이 아니고요. 진짜 뭐 내 5명이 가져가지고 내가 서로 5명의 사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이런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일자리는 없는데 계속 뭐 일자리를 만들어라. 제가 23일 날 뭐 광주 전남 지역산업 플랫폼 운영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계속 C를 맞았더라고요. 3번을.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미 아무 저기가 없어요. 기반이. 그래서 저는 교수님 학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저는 창업이란 개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학생들한테 글 쓰는 거 좀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한 번도 글 쓰는 걸 안 가르쳐요. 2번째 브리핑하는 능력, 3번째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걸 좀 학교에서 좀 해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니까 중앙정부와의 이 네트워킹이 너무 안 됩니다. 오늘 또 지금 그 기재부에서 뭐 지방에 있는 예산이 뭐 어떤 장비 예산 아예 제로로 다 없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재부는 앞으로 인프라 쪽 예산은 BR&D는 안 주겠다는 게 정책 방향으로 맞춰 있는데 계속 지방에서는 인프라 쪽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로로 돼가지고 뭐 저도 이제 기재부를 가봐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중앙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거에 지방 정부까지 내려와서 녹아들어서 기업들의 어떤 생태가 잘 되는 이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태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좀 마지막으로 오병기 박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얼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병기 박사님은 지금까지는 주로 세 분이 일종의 산업혁신하고 관련된 생태계하고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역의 유출하고 관련된 그 부분의 문제 물론 서로 다 연결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병기입니다.
네, 그냥 다른 세 분은 지금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글 원고만 좀 전달해드린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그냥 좀 스크롤하면서 좀 키워가지고 주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글은 저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오늘 뭐 못 오셨습니다만은 전남 도지사께서 이 세션에서 꼭 다뤄주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더 작년의 연구를 업데이트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임상수 교수님이나 또 김영수 박사님이나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과 연장선에 생각해 볼 경우에 전남 지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득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내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나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들이 가끔 언급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유출된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죠. 뭐 도식화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전남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 전남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로 이렇게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국가로는 이제 국세 수입이 이제 전달이 되고 지방 자치단체로는 이제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민간 경제와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고리들이 다 있는데 이게 개방된 경제다 보니까 이 A 지역에서 발생된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은 전남 나주에 있습니다만은 거주지가 광주 북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득은 창출되는 소득은 전남 나주에서 창출되지만 소비는 주로 광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직주 불일치가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하게도 타 지역으로 이제 소득이 이렇게 유출되면은 이런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 지역으로 유출된 소득이 그 지역은 유입 소득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지역은 원래 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 유입되기 때문에 좀 더 풍족한 예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수도권이라 할 수 있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 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지만 유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유출되는 소득만큼 또는 이제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것만큼 그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느냐? 아까 얘기했던 민간 경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생산과 소득의 순환 과정 속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좀 방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가 있느냐? 민간 경제가 이제 굴러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게 순수한 시장 경제 체제는 아니잖아요. 혼합 경제 체제다 보니까 국가로 이제 납세하는 이제 그 세금과 지방 자치단체에게 납부하는 세금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제도적으로 다시 그 지역 내 유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내 소득에 대해서 이제 전남 지역은 도대체 얼마만큼이 유출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전남 지역 이게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이제 계산했습니다만은 제가 2020년인데 2019년으로 지금 오타가 났나 보네요. 2020년치를 이제 바꿨는데 전체 한 7조 원 정도의 지역 내 총생산이 이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가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순생산물세라는 것을 빼고 나면은 대략 한 68조 원 정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요소소득 이게 이제 피용자 보수나 영업잉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지역 내에서 발생된 요소소득 68조 원인데 지역민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받는 요소소득은 35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밖으로 한
14조 원 가까운 돈이 유출된다, 소득이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집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 13조 7조 원은 이제 나가는 것과 들어간 걸 다 더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나가는 금액만을 따로 놓고 보면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들어온 돈이 또 한 1조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분해를 해놓고 나니까 전남 지역은 대략 한 13조 원 안팎이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표를 쭉 보시면은, 이제 자료집에도 보시면은 타 지역들에서 이제 나가고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계청에다 물어봐도 전남 지역이 13조 원이 나갔으면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나갔느냐, 통계청도 몰라요. 이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식을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아마 알려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다 더하고 빼고 해보면 알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수도권으로는 연간 한 60조 원에서 80조 원 정도가 순유입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비수도권이 거의 비슷한 금액의 순유출 소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자기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부가치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이렇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고, 수도권은 그만큼 소득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순환 과정에서 물 새는 것처럼, 댐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계속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추세를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의 이제 본원소득 순유입, 아까 제가 한 60조에서 80조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를 쭉 보니까 2000년 같은 경우는 한 20조 원이 좀 못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0조 원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 4조 원 정도가 2000년도에 나갔던 돈이었는데, 지금은 뭐 62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놓고 보면은 결론은 점점 더 비수도권에서 창출된 소득 중에 유출된 소득이 점점 더 수도권으로 더 많이 더 유출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2000년도 데이터로는 이제 5조 원이 안 됐던 돈이 유출되는 금액이 지금 한 14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2010년 이후, 이게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기간을 이제 10년 단위로 두 개를 놓고 봤을 경우에, 2010년 이후로는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쪽으로 비수도권 유입 소득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도권 중에서도 사실은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비수도권의 소득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산된 그 다음 거를 보니까 여기 계속해서 2019년이라고 오타가 나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치 데이터를 제가 바꾸면서 연도를 안 바꾸고 데이터만 바꿔서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코로나19 확산된 그 연도 최초의 데이터가 2020년 데이터예요. 이게 21년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때를 보니까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역 간의 사람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비수도권 유출되는 소득 자체는 굉장히 좀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거의 지역 간의 개방 경제의 어떤 폐쇄적인 이 지역 간 이동을 막으면 막을수록 이게 훨씬 더 유출이 줄어들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할 때도 계속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제 소득 유출되는 거는 그건 어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 간의 분업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작동하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강제적인 제도적인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자연스러운 체제 안에서 다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 이렇게 흘러 넘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가 있겠다. 이게 코로나19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순환 과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5개 정도의 광역 시도가 이렇게 유출 소득이 많은 지역입니다.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5개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이제 특징들이 대표적으로
광업 제조업하고 농림업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타 지역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소득이 좀 유출되는 지역들은 생산 지역들이다. 생산 그러니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생산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산업이 어떤 그 지역 경제가 소득 순환 과정을 거치려면은 생산 소득과 지출 소득, 분배 소득이 각자 이렇게 서로 이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생산 소득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이 지출 소득과 분배 소득 측면에서는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이 아까 13조 7천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쪼개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으로 얼마만큼 나가느냐. 이것들을 쪼갤 때 요소소득 제도 부문별 요소소득하고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GRDP에 생산 부문, 지출 부문, 분배 부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분배 부문은 제도 부문별 요소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소소득 계정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통계청에 비공개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분해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이제 보수인데 피용자 보수가 전남 지역에서 한 7조 5천억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득은 전남 나주에서 발생하지만 제가 이제 돈을 쓰는 곳은 이제 광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인접한 지역인 광주와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수도권으로 피용자 보수 상당 부분이 직주 불일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을 때만 해도 2020년 경제 총조사 자료가 발표가 안 돼서 2015년 자료까지만 좀 분석을 해봤을 때 통군 인구는 2020년도 나오죠. 총조사 인구가 있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인구, 그 통군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은 거의 공교롭게도 거의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통군하는 타 지역에서 통군하는 인구가 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은 4만 명 정도의 그 종사자들이 집은 광주인데 전남으로 출퇴근하는구나라고 바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주 불일치로 인해서 이 소득이 특히 피용자 보수가 광주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혁신 도시의 이제 이전기형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은 다 나주입니다만은 주소지가 다 서울이거나 경기도이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영업잉여는 이제 기업들하고 개인들인데 이쪽에 영업잉여가 이제 넘어가는 게 한 7조 3천억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인하고 개인을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법인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을 분리를 못해서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떻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2020년치를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전국 데이터를 지역별로 쪼갠 걸 보게 되면요, 그 각 기업들의 각 지역별로 본사 본점이 그 매출액 비중이 몇 %인지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본사 본점 매출액 비중이 절반도 안 되는 42.4%로 나오거든요. 전국 평균은 한 63.9%인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사나 본점이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위치해 있겠죠. 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영업잉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게 상당 부분 많겠구나. 아까 이제 피용자 보수 같은 경우는 광주 쪽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영업잉여는 수도권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소득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유입되는 걸 나오는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역 내에 있는 그 어떤 자본에 대한 그 소득이 이 지역 내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자본에 대한 어떤 소득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남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에다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인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지역 내 자본 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에 이렇게 민간 경제가 이제 좀 잘 순환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정부 부분 비중이 좀 과다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 좀 분석 결과 나왔는데요. 1인당 총소득 중에서 정부 소득 비중이 전남 같은 건 한 22.8% 정도 나오는데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부분이 좀 과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정부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전남 지역은 더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낮출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정부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 경제 순환 과정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중점을 뒀던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순환 과정이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전남 지역에서 이제 국세로 납부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세로 납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방세로 납부되는 부분이 전남 지역에서 이제 그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수도권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다시 돌려보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 또 지방세로 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계산 방식이라든가 제도적 측면에서 좀 수정을 못해서 현재는 이 전남 지역으로 덜 그렇게 징수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지방세 수입을 그만큼 더 많이 가져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다시 전남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그 도로를 하나를 더 깐다든가 아까 그 김상태 단장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지역 특화 산업들을 좀 육성 사업 같은 데다가 재원을 투자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세로 납부된 부분은 뭐 이 전남도청에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거치는 국세보다는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국고 보조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방세 제도적 측면에서 이게 이 민간 경제에서 다시 공공 영역으로 갔다가 다시 민간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지방세 징수 쪽에서 혹시 수도권으로 뺏긴다고 하면 좀 그렇고 수도권 나가는 부분을 돌려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접근해서 오늘은 제가 뭐 한 그때 당시 연구할 때는 5가지 정도를 연구했는데 대표적인 거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남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공장 여기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게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뭐 우리 GS 칼텍스 같은 그 공장이 여기서 생산 활동 매연 열심히 뿜으면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납부한 거에 법인세 10%를 요즘에 이제 세율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지방소득세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기업들이 그 본사나 본점과 또 지점과 공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일단 많다 보니까 자치단체들끼리 관할 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서 도대체 그럼 GS 칼텍스는 지방세를 어디다 납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놨냐면은 내려가야죠. 이렇게 이제 지방세 이제 관련돼서 시행령회가 각 그 본사나 본점 분공장들의 그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가지고 안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뭐 GS 칼텍스의 어떤 공장 연면적이 여수 지역이 훨씬 더 넓고 그 지역의 종업원 수도 훨씬 많으면은 GS 칼텍스가 납부한 법인세 중에 10%에 해당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여수에서 많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아니고 만약에 연면적 굉장히 여기가 넓은데 GS 칼텍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화학공업이다 보니까 종업원이 자본 집약적인 공장이다 보니까 종업원 수가 몇 명 안 된다. 본사는 뭐 훨씬 더 많다. 여기서 매연을 뿜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본사 쪽에서 더 지방세를 서울에 더 많이 납부한다. 이러면 이건 불공평한 아니냐. 이런 어떤 발상에 제가 착안을 해서 여기서는 그래도 생산지역 뭔가 제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 안분 그 공식에 가중치를 둬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더 이 지방세 수입이 좀 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지금 뭐 지역 유출, 지역 소득 유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이 발생시키는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 공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도 지역별로 굉장히 징수액의 어떤 편중이 심한데, 서울은 24.7%, 경기 33.2%에서 경기도가 3분의 1 정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편중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것도 아마 이런 안분 공식을 바꾸는 것이 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 소비세인데, 지방 소비세를 여기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이해도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소비되는 금액만큼을 거기에 이제 지방의 소비세로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최초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 중에서 지출 계정에 이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해서 나눠주겠다라고 최초에 이렇게 제도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수도권의 그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이제 지방세의 어떤 비중 그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아까 김영수 박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이제 추가로 이제 출연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을 3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3단계로 가중치를 두는 것, 이런 걸 조정을 하니까 수도권에서 어떤 그 지방 소비세 가져가는 금액이 50% 넘어가던 것이 한 33% 안팎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우리 전남 지역에서 13조 7천억 원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뭐 13조 7천억 원을 가지고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사실 전남 지역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은 13조 7천억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뭐 10조 원이라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10조 원 정도가 수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또 수도권에서는 소비가 되기 때문에 민간 최종 소비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지방 소비세도 더 많이 가져가는, 자기들이 그 소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생산되지도 않은 소득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소비출이 늘어나고 지방 소비세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전남 지역은 자기의 생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딴 데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소비출도 줄고 지방 소비세도 덜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건드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한 게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좀 기술적으로 좀 뭐 개선한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이거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제 지방세 제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마중물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남 도청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초강의 협력에 대한 얘기 잠깐 하자면은, 광주 지역으로 피용자 보수가 많이 이제 그 유입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작할 수 있던 것처럼 광주와 전남이 관할 구역에 이제 그렇게 연연하면서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가 산업 육성이라든가 경제 정책을 펼칠 게 아니고 둘이 손을 맞잡고 광주가 전남에 투자하고 전남이 광주에 투자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좀 더 해결될 것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광주 전남 전체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또 경제 생태계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소득이 유출됐네, 소득이 유입됐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관점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수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임상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전남 지역의 이제 서비스 산업, 특히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 수도권의 준하한 수준으로 이제 올리지 않는 한은 이런 소득 유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직주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규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겠죠. 하나만 더 강조하자면은, 지역에 지금 그 금융 자본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연간 한 53조 원 정도가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수신되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수신되고 있는 금액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예를 들어 상호금융중앙회, 농축축협중앙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앙회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반드시 그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좀 더 이 금액이 금융자본이 투자가 되고 기업에게 대출해야 되는 돈들이 수도권에 꽉 묶여 갖고 있다라는 거, 이 측면을 좀 해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지역금융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협 지역조합들 지역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 이런 쪽에서 제한이 있는 부분은 좀 더 풀어주고 지역금융을 육성하는 부분도 반드시 따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이 되는데 저희 종합토론 이 박석강 교수님의 종합토론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발표해 주신 분들도 다 앞에 있는 자리로 이렇게 앉아서 지금 뭐 시간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앞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남대학교 박석강 교수입니다. 예, 오늘 그 전남 산업 생태계 혁신과 중소기업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그 네 분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총평을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전략이 있어서 생태계를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라는 이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이랄지 산업 생태계랄지 또 하나는 인구 문제 또 대학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토픽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모델이 상당히 마련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고령화 문제랄지 또 산업 생산 인구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전략, 즉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인구 동태에 맞물려서 추진할 것이냐라는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에 있어서 교육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추창업이나 창업에 대한 스타트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 김상태 단장님이 발표하신 그 PPT에 보시면 기업 단계별 성장 사다리라는 그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이 상당히 진부합니다.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들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과 어떤 혁신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스타트업이나 취업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선순환해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시급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전남도의 어떤 성장 산업들을 보면 결국은 계속 해왔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원에 대한 방금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이제 잠깐만요.
오박사님께 얘기했지만 어떤 소득의 역의 유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드리고요. 이제 이 정도로 총평을 좀 마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오늘 아무래도 네 분의 전문가가 발표하신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압축을 해서 어떠한 명확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담론적 성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방향성을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뭐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 좀 종합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그건 있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김용진 교수님 잠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재학 중인 석사 과정생입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신 내용 너무 뜻깊은 내용들 잘 감사하게 배웠고요. 그 말씀 주셨던 내용 중 하나 중에 광주와 전남이 대립이나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광주와 전남 그리고 하나 더 따지자면 전북까지 이렇게 전라도라고 하는 커다란 도로서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주실 때 전남하고 광주에 대한 협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전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호남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초광역권에서 전남, 전북, 광주, 제주도가 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그 예탈을 하면서 전북하고 제주도는 같이 못 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전남이라는 호남권보다는 차라리 호남하고 부울경 쪽을 묻혔으면 좋겠어요. 보면 생태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이상적인데 이미 그쪽에서 비토를 놔가지고 지금 광주 전남하고 전북하고 제주는 따로 가는 걸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합친 이렇게 협력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 부울경 개념을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울경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디다가 얼만큼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광범위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그 이 제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주변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전남 지역을 같이 아우러서 초광역권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소비 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지 쪽에서의 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부분, 이 두 개를 엮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 이렇게 뭔가 구체화되지 않고 단순하게 강력화, 뭐 이렇게 협력하자 이렇게 하면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답변이 되셨는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영진 교수님. 네, 서강대학교 김용진입니다. 우리 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가 지역 이슈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 네 분 발표 잘 들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의 구도 그대로는 어떤 방안을 가져도 백약이 무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은 인구 소멸의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인구가 수도권에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해외 인력을 데려와야 하는 것인지, 데려온다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그 구조적 이슈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단지 세금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 그리고 책임의 이슈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만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게 지금의 구조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있는데 우리 발제자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신대학교 송경용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가장 아쉬운 점들이 인구 소멸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17개 군에서 16개 군이 인구 소멸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전남도에 한 800억이 넘는 돈들이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인구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요. 근데 과연 그 돈 갖고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국내 인구의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나서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하고 해외 마케팅 통해서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아주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 전남은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지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전남 남원에 있던 대학이 하나 폐교되면서 그 경제가 무너지고 인구가 무너졌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 마찬가지로 22개 시군에 그 대학들이 있는데 그 시군에서 과연 그 대학들이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해주고 있는 건가. 그 대학들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지역 경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이 동신대학이 나주가 있는데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나주 관내에 저희 대학 그 외국인 유학생이나 그 학생들이 저녁에 알바를 안 하면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지자체들이요. 서울에 스카이대학 가면은 막 간다고 특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스카이대학으로 서울로 올라간 학생들이 지역에 돌아오겠냐 이거예요. 지역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지역에 상주하고 돌아온 청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지자체들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단순한 예로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부터 생각되는 거 있고요. 다음에 지금 각 지자체마다 신생아가 출생하면 뭐 군 단위로 얼마, 도에서 얼마 이렇게 뭐 그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그러고 있는데 그 많은 여러 분야의 예산들을 국가가 총체적으로 전부 걷어갖고 뭐 이게 태나게 그냥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그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씩 주는 제도를 갖고 그렇게 예산을 분산하게 됐을 때 과연 인구 산하 우리 지금 그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인구 특히 출생하지 않는 인구 정책에서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뭔가 획기적으로 국가가 좀 나서 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출산 정책을 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데 우리 오늘 그 발표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한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이 대화 이 발표의 이게 내용이 굉장히 넓어서 어떻게든 좀 줄이고 싶었었는데 우리 또 송경용 원장님이 또 내용을 조금 더 넓혀 주신 것 같은데 이 김용진 교수님과 이 송경 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네. 저는 아까 뭐 결국 이제 전 창원하고 청주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산이라는 전통적인 데가 양부하고 창원으로 합쳤잖아요. 마진창이 청주와 청원이 합쳤잖아요.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장들이 그거를 결단을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소멸은 이게 지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나라가 직면돼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아마 다른 쪽으로 풀어요. 저는
인구 소멸을 가지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업 유치도 성공을 걸어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남 광주에서 아마 기업 유치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어디죠? 강은태 시장님 계실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엠코 테크놀로지가 광주에 3,700만 명도 종업원이 되는데 결국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 유치라는 큰 틀에 봐서 인구 소멸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의 혁신은 지도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먼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고 서로 땀 흘리면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아무래도 이런 이 세션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질문하고 싶고 알고 싶고 답하고 싶고 근데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한 정답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담론적 성격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나름대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어떤 대화들 같은 경우들이 나름대로 또 나중에 어떠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장님이 잠깐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환영사 비슷하게 이제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좌장이라기보다도 이 오늘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이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해주신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정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얘기를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산업적인 얘기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한번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런 산업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부분이든지 기업의 차원에 있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의 명확한 목표성과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도 조금씩 나왔지만 결국 이 각 지자체가 이 전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전남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과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업들 두 번째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과거에 보면 굉장히 각 부서 간의 기능으로 이렇게 세분화됐었습니다. 결국 근데 기업이 성장을 하고 경쟁을 가지려고 그러면 각 기능들이 어떻게 협업 체계를 잘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에 있어서도 산업 간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잘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융합산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융합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아까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이 DT를 어떻게 여기다 잘 접목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기업의 경쟁력처럼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때 가치사슬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의 가치사슬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다른 데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이 산업의 어떤 고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생태계 안에서도 밸류체인 내에서도 어떻게 협업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경쟁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가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거든요. 자, 아까 우리 그 매경의 장대환 회장님이 이 전남 쪽에 시테크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 새로운 아젠다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한상만 회장님이 오셨는데 한상만 회장님이 상당히 이건 제가 한 회장님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덧붙인다 그러면은 결국엔 궁극적인 목적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굴 위한 겁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99% 한 95 98% 99% 이 정도 있는 이 중소기업의 전남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이 중액기업, 아까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중액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말을 했으니까, 근데 대학들도 그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단 말만 할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하는 그런 성찰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서 오늘 뭐 시간 관리를 조금 늦어졌긴 했는데 오늘 이 수많은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명확하게 제가 다 정리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잘 그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정보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오늘 발표하신 이 네 분의 발표자 그리고 한 분의 토론해 주신 내용들 모두 하나하나가 전부 금가옥조와 같은 말씀이어서 귀하게 경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한상만 회장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이 오늘 전남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하여간 저는 일단 드리고 한 회장님에게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전체 플래너리 세션을 이제 주관하다 보니까 전남 세션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이란 곳이 우리나라의 그런 새로운 혁신 생태계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제조업의 중심 그 허브는 대부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 발표 내용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져 왔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지적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쫓아가느냐 하는 접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학회의 주제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의 구현인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생태계 중심의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는 협의로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의 협력사들과의 생태계이겠지만 좀 더 광의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여러 다른 꼭 자기의 협력사가 아니더라도 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에 다시 도움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에 입각한 그런 그 경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이 뭐 선한 기업을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발표하신 정말 뛰어난 가장 전문가분들이 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저께 저희 정진철 맡고 계시는 PM을 맡고 계시는 정진철 교수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전문가분들의 일단 의견 고견들을 다 들었으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조금 더 엮어 나가면서 우리가 전남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방향에서 좀 새로운 거를 제시하면 좋겠다. 전남이 오늘 그 장대한 회장님께서는 시테크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을 포함해서 주요 새로운 신성장, 바이오, 이런 에너지 이런 신성장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클린 에너지, 카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남이 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런 거는 이미 제조업이 이미 발달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 영남권에서는 저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 동안에 처져 있는 곳에서 이런 도약이 오히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을 전남도에 제안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러분 네 분들의 그 전문가 분들의 날카로운 그런 분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정진철 교수님께서 한번 그런 역할을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갑자기 여기 와서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